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양국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도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가까운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케리 장관은 이번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또다시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어제 기자들에게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내 우디 아일랜드에 세냔 J-11과 시안 JH-7 전투기 등 약 10대의 비행 편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국 전투기들이 관측된 우디 아일랜드는 앞서 중국이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논란을 빚은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레이더 시설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휴전이 이행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 등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시리아의 휴전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며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서 휴전이 시리아 내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더 큰 목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의 인권 상황이 지난해 더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 특히 난민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 내 학교와 병원, 민가의 공습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터키 접경 지역인 시리아 킬리스에서 5만 8천 명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해 터키로 넘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지만 터키 당국은 국경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릴 세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시리아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인데도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표 마감 결과 트럼프 후보는 45.9%의 지지율로 각각 20% 수준에 머문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로써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이어 3연승을 거두면서 다음 달 1일 10여 개 주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의혹과 관련해 그의 보좌진들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반 판사는 어제 연방기록 공개법에 따른 접근 권한이 침해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보수주의 시민단체인 사법적 감시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고위 보좌관인 후마 에버딘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반 판사는 사법적 감시 측과 국무부가 오는 4월 12일까지 이들의 증언과 관련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남중국해 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completely that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한국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독재체제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는 나탄 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남중국해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육자회담 등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completely that these actions merit an appropriate response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케리 장관은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런 위반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매우 건설적인 중대한 진전을 지난 며칠간 이뤘다면서 이번에 합의된 새 대북 제재는 기존의 제재 내용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도 안보리 대북 제재 협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결의안 초안이 가까운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왕이 부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port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onsultations. 왕이 부장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이 부장과 단순히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것 외에 유엔 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하고 육자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협력 강화가 북한을 육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Foreign Minister Wang and I also discussed ways that we, along with our partners in the UN and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왕이 부장도 안보리 결의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not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Korean nuclear issue.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과 대화 협상 재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케리 장관은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배치 논의가 시작된 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방어적인 무기라면서
순수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중간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한다는 말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대량 살상 무기 통제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건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I find it preposterous that China would try to wedge itself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a missile defense system designed to defend Americans and Koreans. 사드는 한반도의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진정으로 사드에 대해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북한이 주기적인 돌발을 멈추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김정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ve underestimated the danger of KJU at this point. And he is clearly confident in his ability to provocate and control the situation. 김정은이 자신의 도발과 상황 통제 능력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고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진지한 대응을 계속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페로티 사령관은 강한 압박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통제가 힘들어지는 상황, 통일 한국의 탄생으로 북한의 완충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This is my personal opinion. I think that China is also looking at those possibilities in their calculation and probably more inclined lately to intervene potentially, at least in the border.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위기 관리를 위해 협의를 해야겠지만 중국은 적어도 국경 지역과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 우려 정도에 따라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케파로티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의 세계관이 매우 고립돼 있다며 그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is view of the world is a very isolated one, and given the way that he leads in terms of the brutal nature of his leadership, I'm not sure that he gets a lot. 김정은의 고립된 세계관과 잔인한 지도력 등으로 그가 주변에서 많은 유익한 조언들 혹은 적어도 중대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크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것 같은 상황이 재발해 서로 오판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운반 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미한 동맹이 지난해 북한에 점증하는 비대칭 능력에 대응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의 예로 한미연합사단의 창설, 미군의 다연장 로켓대대 등의 순환 배치를 통한 대응 태세의 강화, 최신 하층방어 지상발사 미사일인 패트리엇3의 배치, 이지스 전투함의 명령 통제 무기 시스템의 강화, 사드 배치 논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예기치 않은 위기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표적을 탐지하는 MTI 등 정보, 정찰, 감시 능력과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며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중 관계 훼손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4일 김홍균 차관보가 추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추 대사의 한중 관계 훼손 발언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추 대사는 실제 언급한 내용과 보도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성의 있게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대사가 이번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한 중국 대사로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사안의 민감성에 대한 이해 표시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추 대사의 언급에 상당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이 발언이 추 대사 개인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추 대사에게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조치일 뿐 중국의 안보 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채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대해선 미중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한중 간에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드 문제가 없었으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이 벌써 채택됐을 것이라는 추 대사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 대사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은 물론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 등에서 여전히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24일 추 대사의 한중 관계 훼손 언급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온전히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중국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추 대사는 지난 23일 한국 국회 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중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대사는 한중 관계를 지금처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 사드 문제로 관계가 파괴된다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 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국회의 남북관계 및 교류발전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해 의원들로부터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독재체제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다며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라고 위협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단호한 응징을 펼쳐 북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또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파멸이나 독재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청와대 타격 등을 협박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인 위협이라면서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변화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하루 전인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에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미한 연합군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을 사전에 제압하는 작전 수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성명은 1차 타격 대상으로 한국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 내용입니다.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다. 1차 타격 대상은 성명은 또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에 극실하며 계속해서 군사적인 행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에 대한 2차 타격 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2차 타격 대상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라고 지목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도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겨냥해 청와대 타격을 언급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인 언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국 청와대 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반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내부 결속과 한국 사회 분열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이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한 훈련에서 참수작전과 북한 내륙 진격작전, 쪽집게식 타격 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반발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졌다는 분석입니다. 중대 성명은 미한 측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을 한국 청와대로 그리고 2차 타격 대상을 미국 본토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촉발되면서 B-52 장거리 폭격기와 핵 잠수함, F-22 랩터 등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또 다가올 미한 합동훈련에는 핵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 등을 순차적으로 파견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이번에 참수 작전을 포함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된 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나름대로의 선전적 차원의 대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특히 이번 성명을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중대 성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수령에 대한 군부의 절대 충성을 과시하는 한편 메시지의 효과를 증폭시켜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또 미국이 새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영현 교수는 이번 중대 성명 발표는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 측의 맞불 작전 성격의 심리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이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면서 북측 내부의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배경에는 현 국면을 내부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이것을 TV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인 내부의 긴장을 조성해서, 다시 말하면은 미군이 북한을 침략한다, 다시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내부의 긴장을 조성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내포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 박사는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미한 합동훈련 기간 중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내부 분열을 노린 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같은 걸 통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휴전선이나 NLL에서 긴장을 바짝 높이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또 전쟁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그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성명에서 예고한 대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 연합훈련인 쌍매훈련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7대와 한국 공군의 KA-1 경공격기 넉 대가 동원됐습니다. 미 공군의 A-10기는 북한 군 탱크가 한국 지상군 병력을 위협할 때 공중에서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기로 연합훈련에 7대가 동원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직 김정일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을 지낸 탈북자 이영국 씨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경호를 11년을 하고 북한의 여독 수용소 4년 7개월을 체험한 이영국이라고 합니다. 제8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영국 씨는 이날 통역을 통한 증언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constructed 14 vacation homes all over the country, which are each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국에 대규모 초호화 별장 14개를 건설했고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이 별장들에서 수영과 사냥 등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UNOCH와 인권재단 등 20여 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이영국 씨는 지도자로서 주민을 돌봐야 하는 김 제1위원장이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건설해 주민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구타 등으로 숨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위 관리들마저 김 제1위원장의 사생활과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Kim Jong-un is brought to the ICC, then this news will be 김 제1위원장이 ICC에 회부될 경우 이 사실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위 관리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영국 씨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994년에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돼 북한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약 5년간 수감됐었습니다. 이후 1999년에 요덕관리소에서 기적적으로 출소한 이 씨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듬해인 2000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탈북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언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해외 노동자 출신의 탈북자 이밀 씨와 대학생 박연미 씨가 북한 인권 실태를 정언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가 참석했고 이보다 앞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집계 금액이 적어도 미화로 6억 5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 자산과 재고 자산 피해액을 합친 것으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원청 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와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제외된 수치라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2억 1,300만 달러로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만들어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최근 공동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공동구호에는 특히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350개의 구호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퍼시픽 포럼의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22일 VOA에 이번 공동구호에서는 특히 경제 부문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Impression is that there are some policy areas that have been fairly clear throughout last year and this year that they're highlighted over again.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책 분야에서 경제 관련 구호가 강조된 점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입니다. BOA가 노동신문에 올라온 공동구호를 집계한 결과 전체 350개 가운데 경제 관련 항목은 100여 개로 전체의 3분의 1가량 됐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016년 공동구호에 경제와 관련해 다양한 과제들이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 Like the special economic zones is one of those issues. The need to diversify trade with other countries than China. 경제 개발구를 발전시키는 과제와 교역 대상국을 다양화하는 문제, 또 최신 전기 기관차를 많이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자연 자원에 대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관리 등 경제 관련 구호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특히 교역 대상국을 다양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북한 경제의 취약점을 인정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공동구호는 또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강조하면서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석탄, 금속, 철도와 운수, 광업, 최신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농축산업의 생산량을 늘리고 인민 소비품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공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번 공동구호에서는 특히 경공업 같은 인민생활 부문이 여러 번 강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공동구호는 경제 관련 항목 마지막 부분에서 산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100개가 넘는 경제 관련 구호 가운데 산림 부문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one that related to the forestry and tree planting was interesting.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을 복구하자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올해 공동 구호에서도 산림 복구 문제가 어김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로써 산림 황폐화가 북한의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동 구호의 경제 부문은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구호로 끝이 납니다. 북한은 지난 1954년 이후 5년 단위로 당과 국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당면 과제를 제시하는 공동 구호를 발표해 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4년 이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당 구호를 발표해 오다 선군 정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는 당 중앙위와 군사위원회가 함께 공동 구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 전투기를 보내면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휴전안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소식과 지카 바이러스 관련 최신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네바다주에서 있었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투기를 보냈다고요? 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이 파라셀 군도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요. 이 스프레틀리 군도에는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게 위성 사진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번에는 미국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활주로에 다시 전투기를 착륙시킨 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중국 전투기가 착륙한 활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남중국해 서쪽에는 파라셀 군도의 우디섬입니다. 예, 중국어로는 용싱섬이라고 하고요. 예, 역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어로는 푸람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디섬은 파라셀 군도에서는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이 210헥타르, 그러니까 약 21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중국이 최근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곳도 바로 이 섬인데요. 중국은 1956년부터 이 섬을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시료 지배하는 곳도 있고 또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도 따로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자 이곳에 전투기를 중국이 여러 대 보냈다고요? 네, 국방부가 어제 전투기 착륙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정확한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0대 미만의 중국군 전투기가 포착됐고 J-11 그리고 JH-7 기종이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니나 해시기안 아세안 대사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런 행동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비건설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남중국해 전투기를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해 11월에도 이 우디섬 활주로에 J-11 전투기를 착륙시켰었는데요. 당시에도 미국은 이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그리고 현상 변경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함을 주변 바다에 보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예, 미군은 최근에도 이 중국의 군사 조치에 대응해서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시행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해시기안 대사도 항행의 자유 작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적법한 것이라면서 공회에서 국제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1979년부터 이 세계 여러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해왔고 남중국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곧 계속 순찰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남중국해는 공해이기 때문에 순찰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가장 최근에
미군 구축함이 순찰 활동을 했을 때도 이 주권 침해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이곳 워싱턴에서 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이 열렸는데, 자,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두 장관 모두 이 자국의 우려를 거듭 밝혔는데요. 캐리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전투기 또 포대 등을 배치하고 군사하는 게 아주 유감스럽다면서 이는 무역과 상업 활동 등 남중국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캐리 장관은 이 왕이 부장을 바로 옆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고요. 왕 부장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어제 그 미국 상원에서 열린 군사 청문회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논의됐었죠? 예, 청문회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했는데요.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남중국해를 군사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의도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안이 과연 이행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휴전안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아사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 휴전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직접 이 휴전안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휴전이 성사되려면 이제 반군 측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반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에는 이 다양한 반군 세력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서방의 인정을 받고 있는 최대 반군 연합도 앞서 휴전안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 반군 점령지에 대한 외부의 인도적 지원 물자 유입을 허용하고요. 또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걸 이 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한편 다른 반군 단체들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이 휴전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과거에도 양측의 대립 때문에 휴전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휴전을 이행하기까지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 감시 체계 등 민감한 사안들을 확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휴전 후에도 ISIL 그리고 알-누스라 전선 등 이 테러 세력에 대한 공격은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과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테러 세력에 대한 공습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이 공격을 받았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휴전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인지 미국과 러시아 정부도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어제 상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휴전은 내전을 끝낼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 시리아 사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전이 실패할 경우의 대안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현재 휴전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대안을 언급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모두 성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CDC는 미국 안에서 14건의 새로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두가 여성 환자들이고요. 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남성과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기가 옮겼을 가능성은 뭐 전혀 없는 건가요? 네, CDC는 이 14명의 감염자 모두 성 접촉 말고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위험 요소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이 성접촉으로 인한 지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그 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CDC는 또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여행한 남성은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이 성관계 시에 콘돔을 착용하거나 성관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14명 모두가 여성이고요. 또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성이 임신할 경우에 태아에서 소두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뭐 가장 큰 우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4명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는 이 성인의 경우는 대부분 쉽게 완치되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 태아에 치명적인 소두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두증은 뇌가 정상보다 현저히 작아서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과학적으로 상관관계가 규명된 건 아니지만 이달 초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지카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상관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당원 대회가 열렸는데요. 예상됐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뒀군요. 네, 서부에서도 이 트럼프 돌풍이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46%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약 24%의 지지를 받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그리고 3위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21% 지지율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는 5%가량, 그리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약 4%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서 이 세 개 주에서 연속해서 승리를 거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문가들이 자신이 얼마 못 갈 거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승리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중도 사퇴하는 후보들이 더 나오면 지지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른 시일 안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군소 후보들이 사퇴를 하면 그 표가 자신에게 더 올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자, 현재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두 주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또 루비오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지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루비오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크루즈 후보를 누르고 2위에 올랐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역시 루비오 후보가 이겼군요.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첫 경선 무대였던 아이오와주에서는 1위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지지 기반인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이 트럼프 후보에게 뺏기면서 고전 중입니다. 또 경쟁 후보들을 상대로 비열한 술수를 쓴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 홍보 책임자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 여전히 그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루즈 후보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맞설 만한 후보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65%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증된 보수주의자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지지율도 높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좀 특이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자, 경선이 한번 끝날 때마다 이제 사퇴를 선언하는 후보들이 한두 명씩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의 경우 뉴햄프셔주에서는 2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케이시 후보는 네바다주에서는 별로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 이 슈퍼 화요일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선이 진행되면서 케이시 후보가 이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사퇴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사퇴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 트럼프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주류 공화당 후보로 루비오 후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루비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케이시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제 나온 퀴니피액 대학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케이시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조차 이 케이시 후보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에게 못 미칩니다.
이 오하이오주에서 케이식 주지사 임기가 상당히 높은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를 예정이죠.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60%, 그리고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3월 1일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텍사스주와 엘라베마, 버지니아 등 11개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는 낮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수량은 황해도에서 5mm 미만이 되겠고 적설량은 역시 황해도에서 1c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강계는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예상되는데요. 회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약간 끼는 정도가 예상되지만 평강에서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5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양국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도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가까운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케리 장관은 이번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또다시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어제 기자들에게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내 우디 아일랜드에 세냔 J-11과 시안 JH-7 전투기 등 약 10대의 비행 편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국 전투기들이 관측된 우디 아일랜드는 앞서 중국이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논란을 빚은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레이더 시설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 계획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러시아를 방문할 시기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세와 시리아 내전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점을 들며 아베 총리의 방러 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홋카이도 등 북방 영토 해결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으로 연결되는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휴전이 이행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등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시리아의 휴전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며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휴전이 5년간 계속된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어제 미 상원청문회에서 휴전이 시리아 내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더 큰 목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인권 상황이 지난해 더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 특히 난민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 내 학교와 병원, 민가의 공습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확인했으며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터키 접경 지역인 시리아 킬리스에서 5만 8천 명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해 터키로 넘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지만 터키 당국은 국경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표 마감 결과 트럼프 후보는 45.9%의 지지율로 각각 20% 수준에 머문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